안녕하세요. 저는 AWS에서 스토리지 스페셜리스트 SA로 일하고 있는 박영수입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소중한 내 데이터 어떻게 하면 잘 사용하고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지 아마존 일라스틱 블록 스토어 모범 사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션의 아젠다입니다. 먼저 간단히 EBS 소개 및 제공하는 기능을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EBS를 최적의 성능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중한 데이터가 유실되면 안 되니 어떻게 하면 데이터를 잘 보호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AWS는 크게 세 가지 타입의 스토리지 서비스군이 있습니다. 오브젝트 스토리지, 파일 스토리지, 그리고 블록 스토리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기본적인 스토리지 유형이고요. 그 주변에는 데이터 서비스들과 하이브리드 엣지 스토리지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해당 내용들은 다루지 않을 예정입니다. 오브젝트 스토리지의 대표적인 서비스는 아마존 심플 스토리지 서비스입니다. S3는 전통적인 파일 시스템 구조와는 다르게 데이터를 오브젝트 형태로 다룹니다. 그렇기에 대량의 데이터를 빠르게 저장 및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레이크 그리고 백업 혹은 아카이브 형태로 S3를 많이 사용합니다. 다음으로 파일 스토리지인데요. 대표적인 파일 스토리지 서비스는 아마존 일라스틱 파일 시스템과 아마존 FSx가 있습니다. 파일 스토리지는 다수의 클라이언트에서 동일한 데이터를 접근해야 할 때 많이 사용합니다. 그렇기에 파일의 락 관리가 필수적이고 여러 클라이언트에서 SMB나 NFS와 같은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간단히는 파일 서버뿐만 아니라 동일한 데이터셋이 공유되어야 하는 AIML 및 분석 워크로드에서 파일 스토리지를 사용합니다. 마지막으로 블록 스토리지는 기본이 되는 스토리지입니다. 어디에나 있습니다. 사용하고 계시는 폰에도 들어있고 노트북에도 들어있습니다. 오브젝트 스토리지와 파일 스토리지 내부를 들여다보더라도 블록 스토리지로 구성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어느 곳에나 있는 이유는 사용하기 쉽고 빠르며 간단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AWS 대표 블록 스토리지 서비스인 EBS를 살펴보겠습니다. EBS는 아마존 일라스틱 컴퓨트 클라우드뿐만 아니라 아마존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아마존 오픈서치 서비스 등 여러 서비스들과 연계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고객들의 소중한 데이터를 저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를 통해 연결되고 내부적으로는 대규모 분산 스토리지 시스템을 기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BS는 인스턴스와 별개의 수명주기를 가질 수 있기에 인스턴스가 삭제되어도 데이터는 보존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면 다른 인스턴스에 붙여서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EBS는 크게 두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SSD를 지원하는 타입과 HDD를 지원하는 타입입니다. 마그네틱이라는 예전에 만들어진 타입도 있지만 해당 타입은 현재 권장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다루지 않겠습니다. SSD 타입은 성능이 뛰어나며 낮은 지연 시간을 제공합니다. HDD는 저렴한 비용으로 대량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EBS 볼륨은 API, SDK를 통해 쉽게 생성할 수 있고 용량 및 성능을 다운타임 없이 변경할 수 있습니다. 시점 백업을 지원하고 백업들을 자동으로 관리하는 툴도 제공합니다. EBS 서비스 안에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볼륨이 있고요. 볼륨 안에 저장된 데이터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백업 용도의 스냅샷 기능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EBS 볼륨 및 스냅샷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해주는 툴인 일라스틱 볼륨스와 데이터 라이프사이클 매니저가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EBS가 무엇인지 살펴보았는데요. 뒤에서 각각의 요소들을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장에서 EBS는 사용하기 쉽고 성능이 우수하다고 설명하였지만 조금만 더 신경을 써서 사용하면 EBS의 성능을 최대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RDS나 다른 AWS 데이터 서비스들은 EBS에 대한 여러 가지 기능들을 선별적으로 선택하여 사용하거나 직접 튜닝하는 것이 제한적이나 아직도 EC2 위에 솔루션을 직접 설치해서 사용하는 고객들이 많이 있습니다. DB에 대한 좀 더 많은 컨트롤을 하고 싶으시거나 아직까지 AWS에서 매니지드로 제공하지 않는 솔루션들을 클라우드 환경에서 운영해야 한다면 어쩔 수 없이 EC2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들은 EC2 위에 솔루션을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고객분들에게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럼 EBS 성능 최적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EBS 성능을 최적화하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나의 워크로드에 맞는 볼륨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EBS는 여러 가지 타입을 제공하고 있기에 내 워크로드가 필요로 하는 성능을 제공하는 타입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나의 워크로드에 맞는 인스턴스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EC2를 선택할 때 종종 고객분들이 놓치는 것이 바로 EBS와의 적합성입니다. 아무리 좋은 그리고 워크로드에 맞는 인스턴스를 선택하였더라도 해당 인스턴스의 성능을 다 받아주지 못하는 EBS를 선택했다거나 반대로 EBS 성능은 뛰어나지만 인스턴스가 해당 성능을 받쳐주지 못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원하는 워크로드 성능을 낼 수가 없습니다. EBS는 크게 네 가지의 볼륨 유형을 제공합니다. GP3, IO2, ST1, SC1입니다. 물론 GP2나 IO1을 고객이 여전히 선택할 수 있으나 예전 세대의 유형이기에 권장하지 않으며 여기서도 별도로 다루지 않을 예정입니다. GP3 볼륨은 SSD 기반 볼륨으로 고객은 용량에 관계없이 성능을 높일 수 있습니다. 기존 GP2 볼륨보다 기가바이트당 가격은 최대 20% 저렴합니다. GP3 볼륨은 모든 볼륨 크기에서 3000 IOPS 및 초당 125 MB의 기준 성능을 제공합니다. 고성능을 원하는 고객은 추가 요금을 내고 최대 16000 IOPS와 초당 1000 MB까지 확장할 수 있습니다. 낮은 지연 시간이 필요로 한 카산드라나 몽고DB 같은 워크로드에 적합한 볼륨입니다. 만약 GP3에서 제공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IOPS가 필요하다면 IO2 볼륨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IO2 볼륨은 IO1과 동일한 요금으로 100배 높은 99.999%의 내구성과 기가바이트당 500 IOPS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된 SSD 볼륨입니다. IO2는 최대 64,000 IOPS와 초당 1000 MB까지 성능을 늘릴 수 있습니다. SAP 하나와 같은 I/O 집약형 데이터베이스 어플리케이션에 적합합니다. HDD 타입의 ST1 볼륨은 1TB 기준 초당 40 MB의 기준 스루풋과 250 MB의 최대 스루풋을 제공합니다. 로그 처리, 데이터 웨어하우스 및 ETL 워크로드와 같이 대규모 데이터 세트와 큰 I/O가 있는 자주 액세스하고 스루풋 집약적인 워크로드에 적합합니다. HDD 타입의 SC1 볼륨은 모든 EBS 볼륨 유형 중 기가바이트당 비용이 가장 저렴합니다. 1TB 기준 초당 12 MB의 기준 스루풋과 80 MB의 최대 스루풋을 제공합니다. 파일 및 참조 데이터와 같은 대량의 콜드 데이터 세트가 있고 액세스 빈도가 낮은 워크로드에 적합합니다. IO2 블럭 익스프레스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IO2 블럭 익스프레스는 IO2 볼륨 대비 4배 높은 스루풋, IOPS 및 용량을 제공합니다. 볼륨당 초당 4000 MB의 스루풋, 256,000 IOPS, 최대 64 TB의 스토리지 용량을 지원하며 99.999%의 내구성 및 1ms 미만의 지연 시간을 제공합니다. 블록 익스프레스는 가장 까다로운 어플리케이션의 성능 및 지연 시간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며 지연 시간에 민감한 비즈니스 크리티컬 어플리케이션을 위해 설계된 고성능 SSD 볼륨입니다. 만약 볼륨당 16 TB 이상의 용량이 필요로 하거나 64,000 IOPS 이상의 성능이 필요로 한 경우는 블록 익스프레스 볼륨을 사용하면 됩니다. C7G, M7G와 같은 특정 인스턴스에 IO2 볼륨을 연결하면 별도의 설정 없이 자동으로 블록 익스프레스 볼륨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일라스틱 볼륨스는 어플리케이션 성능 변화에 맞춰 볼륨을 손쉽게 변경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일라스틱 볼륨스를 사용하면 가동 중단이나 성능 저하 없이 동적으로 용량을 늘리고 HDD 타입에서 SSD 타입으로도 변경이 가능하며 자유롭게 스루풋, IOPS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한 가지 제약사항은 볼륨 크기의 경우 증가만 지원합니다. 가동 중단이나 성능 저하 없이 볼륨 구성을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는 어플리케이션을 구축하는 시점에서 필요한 적정의 용량과 성능으로 볼륨을 생성할 수 있기에 사이징 검토에 사용되는 많은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아마존 클라우드 와치, AWS 람다와 함께 사용하면 변화하는 어플리케이션의 성능에 맞춰 자동으로 볼륨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16TB 이상의 용량 혹은 초당 1000MB의 스루풋이나 64,000 이상의 IOPS가 필요한 경우 고객들은 레이드를 구성하여 EBS를 사용합니다. 레이드는 여러 개의 볼륨을 묶어서 큰 볼륨을 만드는 기술입니다. 현재는 블록 익스프레스 볼륨이 있기에 레이드는 더 이상 필요가 없을 것 같으나 실제론 블록 익스프레스 볼륨을 지원하는 인스턴스가 아직은 한정적이다 보니 지원되는 인스턴스가 아닌 다른 인스턴스를 사용해야만 하는 경우 높은 성능 및 큰 용량을 위해 레이드를 아직도 사용해야만 합니다. 간혹 고객분들이 EBS 볼륨을 레이드 구성을 할 때 내구성을 높이기 위해 리던던시 구성을 하는데요. AWS에서는 리던던시 구성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내부적으로 이미 복제가 되어 있는 볼륨이기도 하고 성능 역시 레이드 제로 대비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레이드를 구성할 경우는 레이드 제로로 구성하기를 권장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EC2 고르는 법을 살펴보겠습니다. EC2는 600개가 넘는 인스턴스 타입을 제공하는데요. 고성능 프로세서를 활용하는 컴퓨팅 집약적인 어플리케이션을 위해서는 컴퓨트 옵티마이즈 인스턴스를, 메모리에서 대규모 데이터 세트를 처리하는 워크로드를 위해서는 메모리 옵티마이즈드 인스턴스, 마지막으로 균형 있는 컴퓨팅, 메모리 및 네트워킹 리소스를 제공받기 원하면 제너럴 퍼포즈 타입의 인스턴스를 선택하여 사용하면 됩니다. 설명드린 대로 인스턴스를 잘 선택하셨다면 그 다음으로는 데이터를 저장할 EBS를 EC2에 연결해야 하는데요. EC2와 EBS는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연결됩니다. 그렇기에 그 둘 간의 네트워크 성능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럼 해당 네트워크는 어떻게 구성이 될까요? 아주 이전 세대의 인스턴스가 아니라면 대부분의 인스턴스들은 별도의 추가 비용 없이 기본적으로 EC2와 EBS 간의 전용 스루풋을 보장받습니다. 그런 인스턴스들을 EBS 최적화 인스턴스라고 부릅니다. EBS 최적화 인스턴스를 사용하면 전용 스루풋 덕분에 EBS IO와 EC2 인스턴스의 기타 트래픽 간의 경합이 최소화되어 EBS 볼륨의 성능을 최대로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시는 예와 같이 각 인스턴스들이 사용할 수 있는 스루풋이 타입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륨은 초당 125MB까지 성능을 낼 수 있으나 C4 라우지와 같이 초당 62.5MB밖에 보장을 받지 못하면 병목은 62.5MB에서 걸릴 것입니다. 종종 고객분들이 스토리지 성능이 나오지 않는 것 같아서 EBS 성능을 일라스틱 볼륨스 기능을 이용하여 올리실 때 인스턴스의 최대 성능을 고려하지 않으십니다. 기대하는 성능 향상을 보시려면 인스턴스 역시 볼륨의 성능을 받쳐줄 수 있는 타입으로 변경해 주셔야만 합니다. 볼륨 변경과는 다르게 인스턴스 타입의 변경은 인스턴스 레벨의 다운타임이 발생합니다. 그렇기에 인스턴스가 다중화되어 있다면 최대한 로드가 낮은 시간대를 골라서 순차적으로 인스턴스 타입을 변경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최적화 인스턴스라 하더라도 낮은 크기의 인스턴스들은 꾸준히 최대 성능을 낼 수 없고 최대 30분만 최대 성능을 낼 수 있습니다. C6G 라지를 예를 들면 30분간은 최대 초당 594 MB까지 성능을 낼 수 있으나 30분이 지나면 초당 79 MB로 떨어지게 됩니다. 종종 고객분들이 내 워크로드가 갑자기 성능이 느려지는 경우가 있다고 하시는데 버스팅 시간을 다 소요한 경우 성능이 기준 성능치로 떨어지기에 발생하는 이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워크로드가 꾸준히 높은 성능을 필요로 한다면 최대 성능이 아닌 기준 성능을 기준으로 비교하여 인스턴스 타입을 골라야 합니다. 이 경우에서는 적어도 인스턴스를 C6G X라지로 변경을 해야 기준 성능이 약 초당 148 MB까지 나옵니다. 그럼 과연 현재 내가 볼륨을 잘 사용하고 있는지를 어떻게 확인이 가능할까요? 만약 내가 관리하는 볼륨이 몇 개 되지 않는다면 클라우드와치 지표를 보면서 검토를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관리하는 볼륨이 몇 개인 경우는 드물고 적어도 수십 개에서 수백, 수천 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경우는 지표를 보고 대응한다는 것 자체가 시간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렇기에 AWS에서는 AWS 컴퓨트 옵티마이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컴퓨트 옵티마이저는 기계 학습을 사용하여 과거 사용률 지표를 분석하여 비용을 절감하고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 워크로드에 최적화된 리소스를 권장합니다. EBS뿐만 아니라 EC2, 람다까지 지원을 하지만 여기서는 EBS만을 살펴보겠습니다. 컴퓨터 옵티마이즈는 고객이 가지고 있는 지난 14일 동안의 EBS 지표를 가지고 머신러닝 모델을 통해 권장사항을 생성합니다. 최대 3가지 권장 옵션을 제공하며 옵션별 변경 시 위험도 및 예상 절감 금액 역시 같이 제공됩니다. 권장사항은 직관적이고 쉽게 실행할 수 있기에 전문 지식이 필요 없고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지 않고도 워크로드에 맞는 최적의 EBS를 신속하게 고를 수 있습니다. 적절한 볼륨 타입, IOPS, 스루풋의 설정 및 GP2, ST1 같은 타입의 경우 용량 베이스로 성능이 늘어나기에 권장되는 용량에 대해서도 가이드됩니다. 하나의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고객은 현재 4TB IO1 타입의 볼륨을 사용 중이며 2만 IOPS로 설정을 하였기에 월 대략 $1,800가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해당 볼륨에는 실제 카산드라 워크로드가 돌고 있으며 평균적으로 2,700 IOPS를 사용하고 종종 5,000 IOPS를 쓰기도 합니다. 컴퓨터 옵티마이저는 14일간의 EBS 지표를 근거로 총 2가지 권장사항을 도출하였습니다. 첫 번째 옵션은 볼륨의 타입을 IO2로 바꾸면서 IOPS를 만으로 줄이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옵션은 타입 변경 없이 IOPS만 만으로 줄이는 것입니다. 여기서 고객이 봐야 할 부분은 위험도와 절감률입니다. 위험도는 권장 옵션이 워크로드의 성능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을 나타냅니다. 만약 위험도가 높은 경우는 권장 EBS 볼륨이 워크로드의 성능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검증하는 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낮은 경우는 큰 고민 없이 적용을 하면 됩니다. 절감률은 기존 대비 얼마나 비용이 많이 줄어드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경우는 위험도와 절감률은 동일하지만 최신 세대의 볼륨 타입으로 변경이 되는 것이기에 1번으로의 검토를 진행하는 것이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이처럼 최적화가 필요한 볼륨이 대시보드에 뜨고 변경 시 검토되어야 하는 데이터들을 고객이 직관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볼륨 변경 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좀 더 긴 기간의 지표를 참고해서 검토를 하고 싶으시면 유료로 제공되는 향상된 인프라 지표를 활성화하면 됩니다. 향상된 인프라 지표를 활성화하면 최대 3개월의 지표를 토대로 권장사항이 도출됩니다.
앞에서는 EBS 성능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성능이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데이터가 유실이 되거나 사용이 불가능해지면 비즈니스에 돌이킬 수 없는 영향을 주게 됩니다. 고객은 우발적인 데이터 손실, 랜섬웨어 또는 계정 탈취 공격과 같은 여러 위협으로부터 데이터를 보호하기를 원합니다. 지금부터는 EBS 데이터를 어떻게 하면 잘 보호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IO2 볼륨을 예를 들면 EBS는 99.999%의 내구성과 0.001%의 연관 장애율을 보장합니다. 내부적으로 복제본을 두고 시스템을 끊임없이 발전시킨 결과로 보면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구성이 100%가 아니며 특히나 사람의 실수로 데이터가 삭제될 경우는 내구성이 아무리 높더라도 복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데이터일수록 백업이 필수이고 EBS는 백업의 수단으로 스냅샷을 이용합니다. 스냅샷은 시점에 대한 백업을 지원하며 첫 번째 스냅샷 이후의 스냅샷들은 증분 백업 방식으로 동작합니다. 마지막 스냅샷 이후 변경된 데이터만 저장하기에 스냅샷을 만드는 데 필요한 시간이 최소화되며 전체 데이터를 저장하지 않으므로 스토리지 비용이 절약됩니다. 스냅샷은 S3에 저장이 되기에 높은 내구성을 가지며 시점 백업을 하기에 데이터의 정합성을 보장합니다. 스냅샷을 고객이 가지고 있는 RTO, RPO, SLA에 맞게 스케줄링 할 수 있고 재해복구를 위해 다른 리전으로 복제도 가능합니다. 스냅샷을 사용하여 여러 EBS 볼륨에 걸쳐 있는 파일 시스템 또는 대규모 데이터베이스 등의 중요한 워크로드 백업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다중 볼륨 스냅샷을 통해 EC2 인스턴스에 연결된 여러 EBS 볼륨에서 동일한 특정 시점에 크래시 컨시스턴트 스냅샷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동일 시점에 크래시 컨시스턴트 백업을 받는다는 것은 데이터의 일관성을 보장해 준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에서의 데이터 일관성을 보장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다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화면의 예처럼 부트 볼륨과 여러 데이터 볼륨들이 있는 경우 두 영역을 분리해서 백업함으로써 각각이 가지고 있는 SLA를 다르게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트 볼륨은 변경이 없기에 월 단위 혹은 주 단위 스냅샷을 가져가고 데이터 영역은 1단위 혹은 좀 더 짧은 주기를 두고 가져갈 수 있습니다. 스냅샷을 복구해 보셨다면 복구가 완료되었더라도 볼륨의 데이터에 처음 접근했을 때 조금 느리다는 느낌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 이유는 복구가 완료된 시점에 데이터가 전부 S3에서 EBS로 옮겨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사용하기 전에 강제로 데이터를 전체 스캔하는 초기화 작업을 하기도 하지만 그 작업 역시 시간이 걸리며 초기화 작업 기간 동안엔 성능에 영향을 줍니다. 만약 복구가 끝난 이후 바로 전체 성능을 내야 하는 볼륨이라면 패스트 스냅샷 리스토어 옵션을 해당 스냅샷에 활성화해야 합니다. FSR이 활성화되어 있으면 복구 즉시 EBS가 가지고 있는 최대 성능을 낼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 접근 시 지연 시간을 걱정하거나 초기화 작업을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언제든지 활성화하거나 비활성화할 수 있고 활성화된 스냅샷에 대해서만 비용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FSR은 VDI, 중요 서비스의 백업 및 리스토어, 자주 복구가 필요한 테스트, 개발, 볼륨 등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실수로 스냅샷을 삭제하였다면 삭제된 스냅샷은 휴지통에 보관됩니다. 휴지통은 실수로 삭제된 EBS 스냅샷과 AMI를 복원할 수 있는 데이터 복구 기능입니다. 휴지통을 사용하기 위해선 보존기간을 위한 규칙을 생성해야 하며 보존기간은 1일에서 1년까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규칙을 생성하였다면 규칙에 정의된 보존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는 언제든지 휴지통에서 스냅샷을 복원할 수 있습니다. 보존 기간이 지나면 휴지통에서 스냅샷은 영구적으로 삭제됩니다. 특정 태그가 달린 스냅샷에 대해서만 설정도 가능하며 규칙을 여러 개 만들어서 태그별로 보존 기간을 다르게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규칙의 보존 기간은 언제든지 바꿀 수 있으나 바뀐 보존 기간은 규칙을 바꾼 이후 시점부터 휴지통에 들어오는 스냅샷에만 적용되며 기존에 이미 휴지통에 있는 스냅샷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악의적인 삭제뿐만 아니라 계정이 탈취당했을 경우는 악의를 가진 유저가 보존 규칙을 삭제나 수정하지 못하도록 규칙을 잠글 수 있습니다. 규칙을 잠그면 보존 기간을 수정할 수 없기 때문에 악의적으로 스냅샷을 삭제하였더라도 보존 기간 내에는 휴지통으로부터 스냅샷을 복구할 수 있습니다. 규칙 잠금을 설정할 때는 잠금 해제 지연 기간을 지정합니다. 잠금 해제 지연 기간의 의미는 예를 들어 지연 기간을 7일로 설정하였다면 사용자가 잠금을 해제하기 위해 7일을 기다려야 하고 7일이 지난 이후 시점부터 보존 기간을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스냅샷을 통해 EBS 백업을 받을 수 있고 성능 관점에서 그리고 보안적인 관점에서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앞장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이제 스냅샷을 관리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아마존 데이터 라이프사이클 매니저는 EBS의 스냅샷의 생성, 보존 및 삭제를 자동화하는 기능입니다. DLM을 사용하면 EBS 스냅샷을 관리하기 위한 복잡한 사용자 지정 스크립트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태그 베이스로 대상을 지정할 수 있으며 백업에 대한 스케줄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보존 기간 역시 설정 가능하기에 관리되지 않고 방치되는 오래된 스냅샷을 알아서 삭제함으로써 스냅샷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DLM을 이용하여 EBS 스냅샷을 받을 경우 해당 스냅샷의 FSR을 활성화할 것인지 설정이 가능하기에 스냅샷 생성 이후 별도 FSR 설정 작업이 불필요합니다. AWS 백업 서비스를 이용해서도 스냅샷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AWS 백업과 DLM의 차이점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AWS 백업은 EBS나 스냅샷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AWS 리소스에 대한 백업을 한 곳에서 실행 및 관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백업 규칙 안에 여러 타입의 리소스, 예를 들면 EBS와 RDS 등을 넣어서 같은 주기로 백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백업이 정상적으로 잘 돌았는지, 백업 대상에 누락된 리소스들이 없는지 등 사용자가 정의한 정책 준수 여부를 오딧 매니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컴플라이언스 관련 리포트를 설정한 주기에 맞춰서 받아볼 수 있습니다. 다만 AWS 백업을 통해선 스냅샷의 FSR 설정을 할 수 없는 것이 AWS 백업의 제약사항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다룬 내용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EBS 성능을 최적화하기 위해선 워크로드에 맞는 EBS 타입과 EBS의 성능을 다 사용할 수 있는 인스턴스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적화를 위한 도구로 컴퓨트 옵티마이저를 활용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BS의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서 스냅샷을 생성하고 성능을 위해서 FSR이나 악의적인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휴지통 기능을 활용하여 관리하셔야 합니다. DLM이나 AWS 백업을 통해 백업을 자동화하고 주기적으로 백업을 생성 혹은 삭제함으로써 예기치 않은 데이터 유실에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 외에 데이터 리소스 허브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자료들을 통해 더욱 심층적인 내용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또 AWS 스킬 빌더에서 AWS 전문가들이 개발한 AWS 솔루션에 대한 다양한 학습 과정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니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AWS 파트너와 함께 클라우드로의 여정을 가속화하고 AWS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를 최대한 활용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보다 더 나은 세미나를 위하여 설문 작성을 꼭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